그래서 한번 또 해보도록 같이 한번 책을 같이 리뷰하면서 그 성토의 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문회처럼 너 이거 읽으면서 기분이 나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뭐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에필로그는 에필로그라네. 프롤로그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프롤로그에서 일단 야 얘가 진짜 너무 나가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어딜 거냐면 아마 18페이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18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책은 다 있으시죠? 그렇죠? 없으시면 대여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래서 18페이지 요 그림에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1, 2, 3장에서는 실천을 다룰 거고 그래서 점점 깊어질 거다. 그래서 마지막 4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실천해서 보게 된 것들을 해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혜가 끝나면 5, 6, 7장을 통해서 삶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 얘가 막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아마 이 책을 읽을 독자였을 거예요. 그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위해 쓰였다. 제가 조금 읽어보면 평생에 걸쳐 지식을 축적했으나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 머리만 커진 사람들, 그리고 내면 세계 같은 것은 없고 모두 뇌의 부산물이라 믿는 사람들, 유물론자, 과학주의자, 회의주의자, 불가지도자들, 반대로 신이나 영혼, 사후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 세계는 무엇이고 그 근원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 깨달음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나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뒤에서 그리고 지금은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책은 인간을 위한 책이자 신들을 위한 책이며 천사와 악마와 정령과 동물과 곧이어 탄생하게 될 강인공지능과 외계의 존재와 다른 우주와 다른 차원의 비물질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의식적 존재를 위해 쓰였다. 마지막으로 혹등고래가 될 준비를 마친 용감한 사람들도 여정에 동참하자. 여기서 야 최 사장이 약을 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지만 인간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존재에 대해서 쓰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소도 돼지도 닭도 외계인도 만약에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그거죠. 내면 세계. 우리는 다 내면 세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 세계를 가진 존재라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인간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는 책인 거죠.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의식의 측면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래서 1장도 처음에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1장은 이제 발심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발심은 마음을 내는 것을 얘기했죠. 발심의 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면 세계를 탐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병을 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의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심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진짜인가를 의심하는 낮은 단계의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가 맞는 걸까? 불교이도다. 불교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유물론자다. 그럼 물질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의심해 보는 것.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같은 거죠.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는 것. 그 과정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내면을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낮은 단계의 의심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높은 단계의 의심이 남게 되는데 그 높은 단계의 의심은 내면 세계가 없다라는 신념이다.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죠. 이 유물론은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내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야, 내면 세계에는 길이 없는데? 라고 막고 있는 가장 큰 바위가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현대인은 대부분 다 유물론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유물론자인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책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와서 유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은 물질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신, 의식, 영혼, 마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물질로서의 뇌의 부산물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유물론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대부분 다 유물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정말로 내면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유물론이라는 바위를 치워낼 수밖에 없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물론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문제죠?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물론이 선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이나 유물론은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이고 두 번째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수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험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경험이 매우 제한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한됩니까? 복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것을 기본 전제로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리모컨은 우리가 함께 학문적 대상으로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죠? 복수,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유물론에서는 거칠 게 없음으로 재단해버린다. 그것이 한계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니콘. 유니콘이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관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희 집에 유니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니네 집에 가서 좀 보자.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볼 때는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사실 얘가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니콘은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2명 이상이 공통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니콘, 요정, 자유의지, 신, 천사 이 모든 개념들이 다 없음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면이 있죠. 왜냐면 중세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뭔가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닥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없어, 보여줘봐. 그러면 없잖아 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의 그 제한된 경험만을 학문적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경도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혼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없다고 치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내면 세계죠.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내면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걸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내면 세계를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 내면 세계 안 돼요. 뇌를 잘라보고 아무리 그 MRI 기기나 막 CT로 분석을 해봐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총천연 세계 내면 세계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이것이 없는 척합니다. 야, 의식 같은 건 실제로는 없는 거야. 정신도 없는 거야. 마음 같은 건 없는 거고 그건 다 뇌의 활동이야. 그래서 뇌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향기를 맡으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뇌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사유의 게으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학문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없는 척하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상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약속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면 세계, 매 순간 경험되는 이 내면 세계를 없는 척하면 우리는 절반의 세계밖에 얻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이 생각부터 우리는 깨달음의 길, 내면의 길로 비로소 갈 수 있다. 그것을 발심이라고 부른다. 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죠? 혹시 이 1장에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나 1장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 좀 있으셨나요?
이렇게 늦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장을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 1장에서 궁금한 거 있었다. 1장 있었어요? 나는 1장부터 걸려 넘어졌다, 이 사람아. 거수하시면 됩니다. 없죠? 1장은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 2장까지는 읽을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장은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혹시 뒤에 마지막에 전체 질문도 또 받을 거니까 그때 하셔도 돼요. 못했으면.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물론을 좀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나의 내면을 경험되는구나 를 알고서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거다. 그러면서 2장의 정비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마이크를 잡으면서 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죠? 정비로 보겠습니다. 정비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위를 좀 정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삶을 좀 정비해야 돼. 좀 주변에 소란스러운 것이 없어야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을 정비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정비죠.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8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삶의 정비를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세계의 정비, 그리고 나의 정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정비는 시간과 공간,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좀 통합적인 연속된 시간으로 바꾸고,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도 내 세계가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나 아니면은 관념적인 세상 말고 내가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생활의 범위를 좀 늘려야 된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는 관계나 생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해치는 관계에 대해서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정비에서는 몸과 마음, 내 몸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눈, 코, 입, 귀, 촉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극되는 것들, 자극되는 소리, 자극되는 향기, 자극되는 촉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면 그러면 좀 우리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삶의 정비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2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여기 그 정비 내용에서 사실 궁금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메모를 한 것을 보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계를 정비하고 또 내면을 정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 사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은 팬분들도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까지도 되게 즐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줄인 건 아니실까? 저는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 지대너비한 제로 부분을 읽다가 중간에 침대에서 엎드려서 엄청 울었었어요. 그 버마이려를 처음으로 느끼면서 정말 세상이 되게 달라 보이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이제 무한을 읽으면서는 어떤 부분에서 또 울었냐면, 한 명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고독하게 내면에 어디까지 들어갔던 것인가, 그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었었는데, 저는 이제 애독자로서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정비 부분에서 외부 활동을 줄이신 건가? 이런 좀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방송이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멈추고 했던 것이 그 삶을 정비하는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로와 무한을 읽으시면서 고독하게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갔어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실컷 놀면서 재밌게 갔다 왔다. 그리고
질문의 본질은 그거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뭔가 강연이나 방송이나 뭐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줄였던 이유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살겠죠, 그죠?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20대부터 끊임없이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던 거죠.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게 가장 궁금했고, 내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20대부터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뒤적뒤적한 거죠. 그걸 우리가 만약 신비라고 한다면, 이 신비에 대한 문제. 사실 그게 제일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던져졌다는 게 가장 신비하니까. 근데 그거를 찾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요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1장 부분에서. 이것저것 뒤져본 거죠. 과학도 좀 뒤져보고, 철학도 뒤져보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뒤져봤던 이유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있겠지. 라고 이제 종교서도 막 뒤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 팟캐스트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했던 것도 혹시 그 속에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그러다가 불현듯 알게 됐던 게 팟캐스트를 정리했던 2017년 정도가 돼서 이거였구나를 알았어요. 요거였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막 엄청난 깨달음, 막 도노 막 그게 아니라 이거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읽히지 않았던 것들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제로를 썼던 이유가 그거였는데, 우리가 고전들이 읽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자분들이고 너무 높은 지식을 막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받을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죠. 뭐냐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고전의 절반은 뭐로 돼 있냐면 이론론을 기반으로 돼 있어요. 세계와 자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를 기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에 부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아와 세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왜냐면 이 얘기를 좀 하면서 해야지.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뭐 우리가 쫓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진도 못 빼면은 뭐 언젠가 진도 빼겠죠, 그죠? 자아와 세계가 자꾸 네가 하나라고 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자아와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관념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실 읽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면 이 책이 잘 읽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관념론이고 두 번째는 중도입니다. 관념론은 뭐죠? 서구 사회에서 관념론.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지만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의식이 일으켜 세운, 만들어낸 현상이다가 관념론인 거죠. 관념론의 반대는 뭡니까? 실제론이에요. 무슨 대똥 같은 소리냐. 그런 게 어디, 이거 진짜 있는 거지. 이 진짜 있으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잖아. 소파도 진짜 있는 거고, 테이블도 진짜 있는 거고, 이 세계, 펼쳐진 세계는 진짜 있는 거야.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론인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세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 세계는 진짜 있지.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그게 실제론이고. 두 번째는 아니야.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으킨 거다. 그게 관념론인 거죠. 어떤 게 세계의 실체, 사실에 대한 더 정확한 기술입니까? 실제론이지. 무슨 실제론이 세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다. 세계가 진짜 있는 거지. 여기서 들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관념론 안 물어볼게요, 그죠? 현대인은 90% 이상이 당연히 실제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이게 진짜 있는 거지, 진짜 없다고 하면은 그게 이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관념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요 검정색인데 이거 소파를 렌트해 오셨다고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렌트해 가지고.
어쨌든 검정색, 이 검정색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아이보리색이 맞나 모르겠네. 베이지인가? 베이지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나무색. 색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죠? 이 색이라는 건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광자는 존재하죠. 광자.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에너지량의 단위를 갖고 있는 그 실체가 있어요.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길면 우리는 그거를 적외선 영역에 가깝다, 그러니까 빨간색에 가깝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에너지량이 높아서 파장이 짧으면 그 이제 자외선, 보라색 영역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빨간색, 보라색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에너지량이 있어요. 그것이 광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는 이 표면에서 흡수가 되고 일부는 튕겨 나오죠. 그 튕겨 나온 것이 내 시각세포를 자극하고, 내 시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0과 1. 그러니까 에너지량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러니까 0과 1일 테니까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내 뇌로 보내주면 내 뇌가 그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검정색으로 칠해줘야 되겠다 하고 색칠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 중에 색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게 다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색이라는 것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세계에서는. 실제 세계에서는 광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빛과 광자는 다른 겁니다. 광자는 에너지량,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에너지량이고, 빛은요, 그것이 우리 시신경을 따라서 와서 내 뇌가 해석해준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물론에서는, 과학에서는 빛과 광자를 구분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 광자를 막 섞어 써요. 근데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관념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빛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봐도 너무나 순간적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은 어떻습니까? 오렌지 향, 꼬린내, 뭐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향이라는 것은 기화된 분자가 내 후각 세포를 자극하면 그것을 또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내 뇌로 전달해 줬을 때 내 뇌가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향이라는 것도 없어요. 온도가 있습니까? 쾌적하네, 오늘은 추웠구나, 따뜻하네,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5가지 색, 성, 향, 미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오감과 연결된 것 중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색깔이나 그런 건 없어도 이 형태는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책에다가 형태도 없는 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없었습니까? 형태라는 건 뭐죠? 간단하게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텅 비어있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텅 비어있는데 원자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는 건데 99.999%가 텅 비어있는데 왜 이걸 통과하지 못합니까? 야, 비었으면 그 통과도 해야지. 때리면 주먹이 통과하고 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과 내 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의자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닿지조차 않는데 마지막 최종 경계에 있는 전자들끼리만 부딪히고 있으니까. 구조라는, 형태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엄밀하게 보면, 말을 너무 길게 이렇게 안 되는데, 엄밀하게 하면 이 세계는 현상인 거죠. 실체가 아닌 겁니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펼쳐놓은 겁니다. 내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펼치고 거기다가 색깔도 입히고 그래서 물건과 사물과 인물들을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폐적입니다. 자폐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빠짐없이 자폐라는 거죠. 한 번도 내 외부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내 내면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관념론이고, 사실은 이제 서양 철학에서 관념론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어수선하게 쓰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관념. 그러니까 실제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동틱한 사고방식이에요. 진짜로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는 내 내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야죠. 질문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세상을 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가 관념론이라고 했죠. 관념론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인 거죠. 중도는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중간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중도는 뭐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가 중도예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간멸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 대승불교 중간파에서 얘기하는 중도의 특징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중간, 정치적인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야. 그때도 우리가 그 용어를 쓰지만 그거랑 달리 존재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중도거든요. 그렇다면 왜 중간파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중도라는 개념을. 이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실체다. 세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은 봐봐, 이거 텅 비어 있는 거고 색깔이 네가 칠한 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없는 거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냐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꿈을 꾸자, 우리가 꿈을 꿔요, 그죠? 꿈을 꾸면 사자가 막 쫓아오고 막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꿈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제 꿈꾸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꿈이 참 달콤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꿈은 없지. 그거는 그냥 없지. 깨고 나면 없어지고. 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어제 꾸었잖아요.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죠?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작용만이 있는 상태, 그것이 중도인 거예요. 꿈이 그러할진데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현실도 우리는 있다라고 평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겠지만 실제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내가 일으킨 거고 다 환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세계를?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시달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작용이 있다는 거죠. 중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계의 실체를 보게 해요. 관념론도 이 세계의 실체를 보게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미묘하게 닮아 있죠. 이 세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의식이 일으켜낸 세계고, 그것의 실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팩트인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그죠? 그냥 잘 살면 됩니다. 뭐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면 사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되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냥 세계의 뭔가 그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니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운데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막 듣고 고민하고 혼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원래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진리를 어떻게든 탐구하려는 그 욕망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고, 사실 우리죠. 그 사람들은 세계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우리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이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고 저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주변이 좀 정돈되고 실제로 내 내면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내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계의 실체가 내가 일으킨 환영이었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거죠. 그래서 왜 범아이려일 수 있는가? 왜 이걸 범아이려? 세계와 자아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이제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일으킨 세계거든요. 내가 색칠하고 내가 시공간을 펼치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계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은 세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는 매 순간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의 경계와 내가 만든 세계의 경계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범아이려가 하나의 문학적인 서사가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내면을 탐구하면 세계의 실체가 관념론적이고 중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됐죠. 원래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념론과 중도에 좀 익숙하면 그래서 매 순간 본 거죠. 그렇구나. 이게 내가 만들어낸 환영인 거구나. 꿈이 환영이고 이 현실도 환영인 거구나. 그리고 우리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사후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 내 의식이 만들어내겠구나 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지는 모든 세계, 현실 세계, 꿈, 사후 세계,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그것이 세계라고 한다면 그 세계를 일으킨 건 뭡니까? 나의 내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내면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내면 안에서 세계라는 것이 현실의 모습으로, 꿈의 모습으로, 사후의 모습으로, 다른 세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이제 3장과 4장에서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질문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답변은 뭐 되셨을 것 같으니까, 그죠?